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이상 상승했습니다. 21거래일 동안 기록적인 매도세를 이어갔던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아파트 청약 예비 당첨자 선정 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는 가점제로 바뀝니다. 후분양 아파트는 골조 공사를 완전히 마친 후에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부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는 불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27개 동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지 오늘이면 꼭 한 달입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청약 시장은 과열되고 있습니다. 상한제 시행 한 달을 집중 진단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21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온 외국인들이 22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이상 상승했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22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을 했죠. 코스피 2080선은 회복했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02% 오른 2081.85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개장 때 0.57% 오른 2072.44로 시작한 이후 종일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7억 원, 1,60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개인은 2,20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은 대부분 올랐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82%, 2.28% 올랐고 네이버와 현대차도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1.7% 오른 628.10으로 장을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60전 내린 1,189원 6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선 배경이 뭔가요? 이 흐름이 계속될까요? 네, 그동안 외국인의 순매도세 배경에는 글로벌 무역 둔화, MSCI 지수 변경, 원화 가치 하락 등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는데요. 이러한 기대가 국내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사우디의 국영석유 기업 아람코의 상장이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아람코 상장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규모는 최저 2천억 원에서 최대 9천억 원까지 예상됩니다. 아람코는 오는 11일부터 주식 거래가 시작되는데 이 기간 외국인 자금이 다시 이탈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올여름 서울에서 분양했던 한 아파트에서 예비 당첨자들을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순번을 정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 국토교통부가 관련 제도를 고쳤고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 후분양 아파트의 분양 가능 시기를 지금보다 늦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인표 기자, 먼저 예비 당첨자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오늘부터 가점제가 적용되는 분양 아파트는 예비 당첨자도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이 예비 당첨자 순번도 높아지게 되는 건데요. 앞서 지난 7월 말 서울 청량리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의 일부 평형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건설사가 예비 당첨자를 모집하면서 당시 규정대로 이 추첨 방식으로 예비 당첨자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이 예비 당첨 순번에선 가점이 높은 사람보다 빠른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이제부턴 예비 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뽑기로 한 겁니다. 참고로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네, 후분양 시기도 늦춰진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지금까지 후분양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골조 공사가 3분의 2 정도 진행된 경우였는데 앞으로는 골조 공사가 완전히 끝난 후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 분양 예정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 후분양은 분양 보증 없이 분양을 하다 보니까 지난 2001년 이후 부도와 파산으로 문제가 된 공사 현장만 239곳에 달합니다. 이 중 43%인 102곳이 이 골조 공사를 3분의 2 정도만 마무리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국토부는 후분양 시기를 늦추면 부도와 파산 위험이 줄어들고 이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도 동별 간격과 위치, 밀조건과 조망권 등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담긴 법안들이 오늘 일제히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쓰는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공시 논란을 없애기 위한 법안들이 첫 문턱을 넘은 겁니다. 먼저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표하는 내용이 통과됐습니다. 당초 실거래가 대비 반영률을 밝히려 했으나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적정가격으로 수정됐습니다. 국토부가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얼마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목표치와 계획이 제시되면 이 같은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또 산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등 산정 기초 자료와 세부 내용 그리고 회의록까지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들 법안은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국토부 공시가 대부분 상반기에 몰려 있어 실제 적용 시점은 내후년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워킹맘의 절반가량은 월급을 200만 원도 채 못 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자녀가 어리고 많을수록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흔히 워킹맘으로 불리는 일하는 엄마를 조사했더니 자녀가 어리고 또 많을수록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녀가 미취학 아동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49%로 자녀가 초등학생 이상일 경우보다 훨씬 낮게 집계됐습니다.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3명 이상일 경우의 고용률은 53%로 1명과 2명일 때보다 낮았습니다. 자녀 수가 많고 자녀가 어릴수록 육아 부담으로 고용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고 근로시간 단축 영향으로 취업시간은 줄어들고 있는 워킹맘들이 주당 평균 일하는 시간이 주 52시간 시행으로 1년 전보다 36분 줄어들면서 일주일에 평균 36.6시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하는 엄마들 229만여 명 가운데 43.3%가 월급 200만 원 미만이었고 1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10%를 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만 원 미만 임금을 받는 비율은 1년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월급 200만 원 미만이 34%인 것과 비교하면 일하는 엄마는 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회사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여성 가운데 임시, 일용직 비중은 10명 중 3명꼴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긴 국가는 전 세계 7개국으로 3050 클럽이라 불리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17년부터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년 만에 줄어들 전망이어서 3050 클럽 유지할지 여부가 큰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1인당 국민소득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나요? 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2천 달러 안팎으로 지난해 3만 3,400달러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 총소득의 통계청 추계인구와 원달러 환율을 반영해 구하는 값으로 보통 한 나라의 국민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올해 3분기까지 국민 총소득은 1,441조 4,4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6% 증가했습니다.
4분기에도 국민 총소득이 이 속도로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이를 현재 우리나라 인구로 나눈 뒤 1월부터 어제까지의 원달러 평균 환율로 나누면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2,000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든 건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국민소득은 환율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이 원화 약세가 국민소득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종합적인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이고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서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지난해 평균보다 5.9% 떨어진 상황인데요. 다시 말해 저성장과 저물가의 원화 약세까지 겹쳐 국민소득이 줄어든 겁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LG화학이 미국 1위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와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 법인을 세웁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이 LG화학이 GM의 차세대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는 건가요? 네, LG화학이 미국 시장에서의 확실한 수요처를 확보했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미국 GM 글로벌 테크센터에서 메리바라 GM 회장과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법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작법인은 양사가 각각 1조 원씩 출자해 50대 50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총 투자액은 2조 7천억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공장은 오하이오주 로즈타운 지역에 세워지고 착공은 내년 중순입니다. 이 공장은 LG화학의 두 번째 미국 생산 기지가 되고 LG화학의 미국에서 생산 능력은 현재보다 6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회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죠. LG화학은 2009년부터 GM 세보레 볼트 등의 배터리를 공급해 왔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연평균 26%씩 성장 중인데요. GM이 전기차 업체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이번에 검증된 LG화학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계약 세계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두고 양사가 시장 선점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팩 가격이 1kW시당 현재 156달러 수준에서 30% 이상 급감해 2024년에 10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배터리 업체도 공급량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으로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은 일단 이번 계약으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향후 세계 배터리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합병에 대해서 싱가포르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조선업계 경쟁체제가 약화될 수 있다며 지난달 29일 두 회사의 합병안에 대해 1차 심사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2차 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은 기업결합 심사 신청을 한 6개 나라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무산됩니다.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인 NH농협은행이 예금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농협은행은 만기 1년 이상 예금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1년 미만은 0.2%포인트, 주택 청약 예금 금리는 0.15%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주요 은행이 금리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대훈 현 NH농협은행장이 사면임에 성공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는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열고 차기 농협은행장 후보로 이대훈 행장을 결정했습니다. 농협금융자회사 CEO 가운데 사면임에 성공한 것은 지난 2012년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된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농협손해보험 신임사장으로 최창수 농협금융부사장이 결정됐고 홍재은 농협생명 대표는 연임했습니다. KB금융지주가 국내 은행지주 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금융지주는 이사회를 열고 다음 주 목요일에 자사주 총 230만 3,617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사주 소각 규모는 금액으로는 약 1,000억 원, 총 발행 주식수의 0.55%입니다. KB금융지주는 주가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주주 환원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 자동 승계 등을 위해서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하루 만에 전체 회의도 통과했습니다. 국회 움직임과는 별도로 타다의 불법 여부를 가리키기 위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네. 상당히 논란이 많은 타다법,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뭔가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그 이하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에 제공하는 예외 범위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인데요. 우선 관광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대여 시간도 6시간 이상, 또 반납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고 항공권이나 선박 탑승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다는 사업할 수 있는 이 법적 근거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정부가 정한 숫자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차량 대수에 따라 기존 택시와의 상생 기여금도 내도록 했습니다. 네, 타다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예상대로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예. 타다 측 입장 직접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국민의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타다 금지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또 이 타다의 모회사 소카의 이재용 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그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산업 이익 보호만 고려된 법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이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럼 그 법에 대해서 이재용 대표도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재판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핵심 쟁점은 결국 이 타다를 렌터카냐 아니면 택시냐 이렇게 봐야 되느냐가 이 핵심 부분입니다. 타다 측은 앞서 밝힌 것처럼 렌터카 업체가 이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이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렌터카 업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타다가 택시 면허 없이 운송업을 하고 있는 불법 콜택시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운영사 대표 2명을 현재 재판에 넘기고 타다 측과 법적 공방을 밟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 기자, 이런 지금 갈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궁금하거든요. 역시 찬성과 반응이 극명하게 좀 엇갈렸습니다. 예. 오늘 직접 나가서 좀 반응을 따봤는데 들어보시죠. 네. 타다도 사용하면 좋은 점도 많았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약간 좀 무시하는 영업용 택시들도 조금 기사분들 좀 장사한 데가 좀 난리치는데 침범하는 거 아닙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 저렇게 서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있는데 앞으로는 더 논란이 더 커지겠네요. 어떠세요? 네, 일단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전까지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 2개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 소위 첫 번째 문턱 그리고 오늘 전체 회의 앞으로 2단계가 남아 있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와 이 본회의 2개의 관문만 지금 남겨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 통과하면 타다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말해 불법 서비스가 됩니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업체 간 의견 조율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서 공포 뒤 1년, 처벌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오늘 뒀습니다. 논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플랫폼 운송 산업이 제도화되고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반면 미래 혁신 산업의 성장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이 아닌 자본시장을 통해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여기에 투입된 금액만 270조 원이 넘는데요. 부동산 시장 급락하는 등 이 위기가 벌어지면 실물 경제까지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어제 윤석권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사장들을 만나면서 이례적으로 이 부동산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네, 어제 윤 원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쏟아냈는데 우선 우리나라가 칵테일형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칵테일형 위기 또 다소 낯선 단어일 수가 있는데 이 칵테일이라는 술 자체가 여러 술을 혼합해서 만든 술인데 즉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다소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라는 걸 언급을 했는데요. 윤 원장은 이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언급했고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 위기를 전이 또 증폭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네, 박 기자. 사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경고음이 적지 않아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얘기한 그 부동산 그림자 금융. 시청자들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뭔가요? 우선 말 그대로 이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요. 은행을 제외한 이 증권사 등에서 부동산 쪽으로 돈을 직접 빌려주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이 빚에 대한 채무 보증을 하는 것 등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증권사 PF 대출이라든지 증권사 채무 보증, 또 부동산 펀드, 부동산 신탁 등을 이야기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올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275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게 되면 이쪽으로 투입된 이 무지 많은 자금들이 위험해지고 이게 실물 경제까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감독당국 수장이 나서서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박 기자, 구체적으로 이 부동산 그림자 금융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사실 아직 세부 대책이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동산 그림자 금융에 대한 위험 평가 지표라는 것을 앞으로 만들기로 했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이 업체들을 관리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그림자 금융 중에서도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규제책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이 이 PF를 포함한 부동산 펀드나 이 신탁 등 전반적인 부동산 그림자 금융을 논의했다면 금융위원회는 이 중에서 PF만 따로 떼서 PF 대출, PF 채무 보증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PF 대출과 채무 보증에 대한 총액은 올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100조 원에 이르는 상황인데요. 당국은 당장 내년 2분기부터 이 증권사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100% 안쪽으로 PF 채무 보증을 묶어두기로 했고요.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PF 채무 보증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아두도록 하는 기존에 아예 없던 규제들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새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중도실리 노선의 이상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이 당선자는 첫 소감을 밝힌 자리에서 노조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향후 변화와 다른 자동차 업체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자, 현대차의 이상수 노조위원장 당선자가 노조의 변화를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선자는 투쟁이 아닌 합리적인 자세로 회사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현대차는 오래갈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발빠른 변화를 통해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 당선자는 공약으로 임금 인상 등의 복지보다는 고용 안정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같은 중도 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것은 2013년 이후 6년 만인데요. 노조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공감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변화를 강조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자동차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수 당선자는 내연 기관이 사라지면 부품 수가 줄어들면서 조립 공정이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원으로 계속 작업을 유지할 수 없다. 현재 고용이 유지되는 선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현대차 노사 고용안정위원회의 자문위원회는 일자리 감소를 경고했는데요. 전기차 등 미래차 생산에 따라 기존 생산 인력이 2025년까지 20에서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 당선자는 이런 상황에서 임금 인상 등의 요구보다는 고용 안정에 초점을 맞춰 사측과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렇게 변하는데 사실 더 심각한 곳이 르노삼성, 또 한국GM, 쌍용차인데 르노삼성이 다음 주에 파업 순차적으로 지금 들어갈 움직임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 개사 모두 생산 감소로 인한 구조 조정, 그리고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르노삼성차의 경우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동안 노조는 임금 협상에서 기본급 12만 원 인상을 요구해왔는데요. 사측은 실적 부진과 내년도 신차 배정 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권 확보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10일에는 파업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노조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네. 이 현대자동차에서도 미래를 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려는 노력이 많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그래서 미래를 지향해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투표가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노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각 회사별 운명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입니다.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지 오늘로 한 달입니다. 당시 정부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 효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 과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샤프 3698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 원장님 그리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로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한 달이 됐어요. 아, 벌써 그렇게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두 분께 차례로 한 네. 달에 대한 평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고종환 원장님과 하시고 그다음에 네. 권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네, 제가 먼저 그러면 종평을 하겠습니다.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아마 전문가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분양가 상한제 시행 한 달 그 총평은 좀 실망스럽다. 라고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이 강남 4구와 마용성, 영등포 이렇게 27군데를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핀셋 규제라고 그래서 이들 지역만 지정을 했는데 네. 한 달이 지난 후에 그 성적표, 시장의 성과를 보니까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풍선 효과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나온 게 이제 27군데인데 그 네. 외에도 왜 지금 시장의 상황을 지금 살펴보니까 네.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네. 비규제 지역으로도 지금 소위 이걸 우리는 풍선 효과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에
이 강남 사고와 마용성이 문제가 되었는데 최근에 분양 시장을 보니까 이 안양이라든지 이 수원 같은 데도 특히 또 해제되었던 부산 이런 지역들 네. 해수동이라고 하죠. 해운대구, 수성, 수영구 이런 지역들을 해운대, 보니까 네.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 네. 소위 재건축 열풍에 이어서 우리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값도 가장 많이 오르고 있어서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 효과는 본래는 단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네. 단기 효과마저도 약발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고종환 원장님은 분양가 상한제 한 달에 대해서 실망 쪽이잖아요. 네, 그렇게 후하게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권 교수님 어떠세요? 네, 아직 그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시장을 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기 때문에 네. 성과를 한 달 만에 뭐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27군데를 지정했는데 풍선 효과만 나타난 거 아닌가. 네. 실질적으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면 내년도 5월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내년 4월 말까지는 이미 유예 기간을 거쳐서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4월 지금 적용하는 데는 29일이죠. 없습니다. 시장은 지금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 필드 규제로 동네별로 규제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려고 하다 이게 풍선 효과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종환 원장님은 실패나 좀 실망스럽게 얘기했는데 짧게 한두 마디로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기다려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풍선 효과뿐만 아니라 한마디 좀 키워드를 더하면 네. 확산 효과마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의 추가 확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두 분께서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우리 가격 변동도 봤지만 비단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최근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좀 다른 요인들도 중요한 이유가 많을 텐데 네. 한번 그 상승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그렇죠. 정부가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마지막 퍼즐이다. 네. 이제 마지막 나올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다 나왔다.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인식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이 효과를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네. 집값이 오르는 배경은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서 뭐 세금 강화라든지 또 전매 제한 강화라든지 대출 규제 이런 그 소위 말하면 규제 일변도 이런 정책들은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를 좀 따져보면 이 원인은 이 공급 부족에 좀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 강남권과 마용성이잖아요. 분양가 이 적용 지역으로 된 지역인데 이들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서울도 그러합니다만 만성적 구조적으로 공급이 수급이 불균형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나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자가 소유율 이런 걸 보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두 번째가 이제 소위 저금리 기조에다가 1,100조가 넘는 이런 과잉 유동성이 소위 안전자산이라는 부동산으로의 유입 현상이 좀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종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권 교수님께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방금 얘기한 대기자금 너무나 많은 유동자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는 거의 1.25%, 0%를 향해 가고 있고 이 유동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 집값을 올리는데. 그렇죠. 이제 경제가 어렵게 되니까 또 유동자금이 갈 수가 없어 부동산 쪽으로 유입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정부가 이제 가격을 규제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주택 시장에 공급이 부족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격을 규제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 오르는 현상. 그러면서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다 보니까 기업자나 조합 입장에서 수익이 줄 거라는 것 때문에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수요자들은 이미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시그널을 줘버린 거거든요. 가격을 규제하니까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네요. 강남 사업도 가격을 규제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아닙니까?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 정책을 내놓으면서 규제했어야 되는데 한쪽만 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 정책을 내놓는 건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부의 대책은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보고 지금 가격을 규제했다.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한 인식 사실 지난달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뭔가 이게 확실히 마지막 퍼즐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했는데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 최근 상승세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제 현실 인식이 조금 부정확하지 않는가. 네. 우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우리가 원인에서 하나 좀 놓친 부분을 짧게 지금 얘기하면 사실은 요즘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똘똘한 한 채입니다. 이제 네. 투기 수요와 다주택자를 규제하니까 실수요자마저도 살기 좋고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는 전체적인 통계만 놓고 보면 외형적으로는 안정됐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전국 감정원 평균 통계도 통계. 오르지 그렇죠. 않았어요. 네, 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나 30, 40대 밀레니얼 세대가 불안해하게 여기는 것은 이 강남권 사구와 마용성 이런 지역들을 보면 네.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예를 네. 들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감정원 통계는 약 11% 올랐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네. 국민은행 통계는 좀 더 높습니다. 20%. 네, 네. 그리고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한 30% 올랐다. 예를 들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는 5억 7천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8억 8천만 원 정도다. 네, 3억이 네.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네. 점들은 대통령도 그렇고 국토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인식이 체감하는 정도는 좀 다르다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 교수님 방금 고종환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의 온도, 정부의 인식 너무 갭이 커요. 정부 인식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합니다. 우선은 그 부동산 자체는 이제 자연적인 특성 중에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은 지역마다 시장이 달라요. 네. 수원의 부동산 가격이 강남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네. 이 지역마다 시장이 다르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불안전하고 불규정을 이루거든요. 네. 정부는 전체적인 시장을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마다 그 양극화가 벌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걸 면밀하게 보지 못하는 게 정부의 실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그런 정책 인식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적용하겠다고 하니까 주요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작업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요. 네. 그 재건축, 재개발 현장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내년 4월 말까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적용할 텐데요. 특히 이제 4월 29일까지 접수한 단지에 대해서는 이제 벗어날 수 있는데 네.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용산 3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시공사 선정 문제로 복잡해졌거든요. 네. 만약에 빨리 선정하지 않으면 이것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을 수 적용을 있습니다. 받게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재건축 시장이 오르는 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작한 겁니다. 네, 특히 네. 서울은 택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구별로 지정하다 보니까 오르지 않은 지역도 해당이 돼서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네. 동네별로 핀셋 규제를 했는데 너무 협소하게 작게 한 겁니다. 네. 이런 문제가 좀 지속된다 그러면 더 정부가 확대 지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네. 지정된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답보하거나 연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악순환이 가속화돼서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억제하니까 네. 좀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가장 주된 서울 지역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네.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을 틀어막게 되면 결국 서울 지역은 새 아파트가 공급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앞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을 네.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두 번째는 때문에 살려고 해서 가격이 오르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 주택으로 이제 신축 주택으로 수요가 몰려요. 네. 그러다 보는데 이 우리 그 조합원들이나 서울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소위 말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할 우려와 함께 네. 소위 매물 부족 현상이 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심화되고 있는 게 네. 이게 지금 수급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가격이 불안한 근본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매물 부족이라면 팔 수 없다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팔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팔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2017년도 12월 13일 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 지난 2018년도 4월 말까지 임대주택에 등록한 단지들 네. 이런 아파트들은 다주택자들이 4년 또는 8년 동안 임대를 놓게 되면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해 줬습니다. 4년에서 8년까지. 네. 네. 근데 대부분 8년을 했습니다. 그 네. 이유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년 돼야 한 70%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한다 보니까 그 사이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겠네요. 네, 임대 사업에 네. 등록을 한 단지들은 그 다주택자들은 일반 매각이 안 됩니다.
임대 사업자끼리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임대 사업자 그 법안이 그 제도가 발목을 잡는 거죠. 발목을 잡고 있네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한 15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150만 가구. 네.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그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 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거나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1가구 2주택은 파는 주택의 52%가 양도세고요. 1가구 3주택은 62%가 양도세입니다. 62%. 양도세 폭탄 때문에 오히려 팔지 못하고 증여하거나 가지고 있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증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양도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공 교수님 말씀이 이제 옳으신데요. 옳은 진단인데 여기 이제 세금도 양도세도 중과가 됐지만 대출 규제도 지금 또다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야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주택을 구매할 때 한 37에서 40%가량은 대출을 의존하는 것으로 통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집을 살려면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나가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6에서 62%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버티기에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렇게 공급이 부족해지면 결국 서울 지역은 10년 후까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어우러져지면서 지금 매물을 내놓지도 않고 사야 될 사람은 사지도 못하면서 거래가 안 되는 가운데 집값만 수직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이 됩니다. 지금 고종환 원장님께서 버티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양도세 폭탄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또 공급도 안 되고 이렇게 버틴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금 문제가 상당히 많을 텐데 계속 버틴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종부세가 지금 굉장한 부담인데 내년에 지금 더 오른다는 거예요. 과연 많이 버틸 수 있을까요? 우선 정부가 아마 추가 대책을 내놓을 텐데요.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한 3가지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유세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두 번째는 보유세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요. 보유세를 인상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종합부동산세뿐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세금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으로 추진할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세금 올리는 과정에서도 공정가액 비율을 지금 이제 85% 적용했거든요. 금년도에 이걸 아예 100%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내년도에 세금 폭탄은 아마 1.5배 내지 2배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1가구 2주택, 3주택자들은 정말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1가구 1주택자들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 되면 아마도 주택을 팔려고 내놓지 않겠나. 근데 문제는 지금 갑작스러운 단기간 동안에 너무 급상승했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작은 대책만 하나 내놔도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의 그 양도세, 소득세나 종부세, 특히 고가주택의 종부세는 공 교수님 말씀대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2022년까지. 지금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아마 고지서를 받아본 분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지금 이달 16일까지 다 내야 되는 거죠, 종부세? 그렇죠. 이게 강남은 보니까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45에서 50%가량 굉장히 그 가격이 종부세 인상이 아주 급격하게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부담으로 올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권 교수님 설명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우리가 10년 하면 80% 이 부분도 지금 손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다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연한이 30년에서 40년. 어떻게 되면 저는 권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재건축에 지금 광풍이 불고 있고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래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그러면 그런 정부의 대책으로 해서 이런 시장 상황이 형성되고 있는데 정부가 또 이제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청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집값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의 전망과 가격 전망 어떻게 보는 건지, 오를 건지 지금 수준을 유지할 건지 떨어질 것인지 권 교수님 어떠세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더 이상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격은 강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책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책이 나온다면 이제 그 갑작스럽게 가격 상승한 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30평짜리 그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인데요. 공유대 규모를 20억, 25억 주고 사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규제 정책을 한다면 강보합세가 약보합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종환 원장님, 네. 버틴다고 하는데 내년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버티더라도 이제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좀 맞춤형 대책을 좀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지역별로 지금 평형별로 또 신구 아파트 간의 그 양극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별로 전망은 다른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강보합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 문제가 불균형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소위 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 수도권은 보합 정도 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대광이라고 그래서 대구, 대전, 광주나 또 부울경 이런 지역들이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방도. 그렇게 보면 지방은 이제 하락세가 마감이 되고 회복세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네. 전국적으로는 저는 전체적으로는 안정 국면이 나타나지만 두 가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 특히 30, 40대 밀레니얼 실수요자가 네. 주택 구매를 하는 욕구가 몹시 강렬합니다. 50, 60대가 네. 아닌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정부가 추가 대책에서 예를 들면 강남권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를 내놓거나 네.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놓지는 않는 한 이런 현상은 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되기 위한 정부의 대책 과연 네.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이 되는데 네. 다음 주에 이제 공정시장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 이 제도 개선도 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전통적인 제도에 비해서 시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럼 가격이 오르면 이 소비자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잖아요. 제일 피해자가 역시 무주택 서민이죠. 무주택 서민. 네, 지금 30, 40대가 집 사는 이유도 정부가 이걸 좀 간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지난 5년 동안 2013년부터 올랐거든요. 집을 안 살고 전세 삶으로 해서 네. 여기 오는 주거 고통과 주거 난민 여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다라는 이런 인식이 네. 지금 주택 구매에 이렇게 나선 이유로 풀이됩니다. 네, 자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종환 원장님, 권대중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었죠.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6도를 기록했는데요. 낮 동안의 기온이 오르면서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행히 낮 동안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그래도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차가워진 한반도에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구름대가 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한때 중북부 지역과 충청 북부에는 1cm의 눈이 쌓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의 기온이 오르면서 눈과 비가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과 서울, 경기 북부와 충북 남부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매우 춥겠고요.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속초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강릉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동안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대구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로 시작하겠고 낮 동안 광주 8도, 대구 9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거나 조금 높겠고요.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한 달, 강추위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후끈합니다. 정부 규제에 대한 시장의 복수인지 아니면 곧 터질 거품인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비즈플러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7시에 뉴스프리즘에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